네, 안녕하세요. 2026-0012 강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른 마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이 더 나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고. 한쪽이 더 무지하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조너슨 하이트는 조금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사회 갈등의 많은 장면은 선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자기 나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등을 돌립니다. 서로가 악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견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골도 깊다는 그런 점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금세 날이 서고 사회 문제를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대화는 곧장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이트는 그 이유를 도덕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취향 차이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가 가볍게 대하는 순간, 그건 의견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체가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상대 입장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나는 약자를 지키고 싶어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괜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질서를 지키고 싶어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서 한다고 느끼는 것이고, 내가 자유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는 무책임하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자기 마음속 동기는 선하게 이해하고 상대의 동기는 얕고 거칠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하이트는 현대사회 이념 갈등을 설명합니다. 사람들, 특히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주 진보와 보수를 능력이나 지성의 차이로 이해하려 합니다. 한쪽은 더 깨어있고 다른 한쪽은 뒤처졌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한쪽은 현실 감각이 있고 다른 한쪽은 순진하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하이트는 그런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양쪽은 서로 다른 도덕의 강조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보호의 문제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상처받고 있는지에 마음이 갑니다. 불평등과 차별과 배제가 크게 보이겠죠. 이들의 눈에는 연민과 공정함이 정치의 중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역할의 안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질서가 흔들리면 결국 모두가 불안해진다고 느끼고, 전통과 규범이 무너지면 삶의 바닥도 함께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책임과 충성심과 권위가 사회를 지탱하는 축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에 자유의 감각까지 겹치면 장면은 더욱더 복잡해지죠. 국가가 사람을 과하게 억누르는 것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거대한 조직이나 문화가 개인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자유를 바라지만 경계하는 억압의 모습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고통받았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 있고, 규칙이 무너졌는가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가를 가장 먼저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요.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니 답도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질문을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수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질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고통보다 절차를 더 말하지? 어떻게 자유보다 안정만 보지? 이런 반응이 쌓이면 상대는 점점 한심하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치 대화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테지요. 사람들은 늘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의, 책임, 자유, 존중, 차별, 질서 등등등. 이런 단어를 말해도 그 안에 담긴 감각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겉으로는 같은 단어를 주고받고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그리는 세계가 꽤나 다른 겁니다. 게다가 정치에는 집단 감정이 강하게 붙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 어떤 세상을 원한다고 믿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반박은 논쟁처럼 들리지 않고 정체성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내 주장을 반박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내 논리의 빈틈을 지적한다고 느끼기보단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모욕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설득은 뒤로 밀리고 방어가 앞에 나옵니다. 하이트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지만 동시에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내 편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바깥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쪽에서는 의로움으로 보이는 행동이 바깥에서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확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편에 서 있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이 단순해지고 판단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너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내면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한다는 말이 상대에게 동의한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요.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해는 판단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그런 시작에 가깝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입장에 서 있는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만 반박하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동체 질서를 걱정하며 어떤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고통 통계만 계속 들이밀면 마음은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약자의 상처를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데 절차와 규칙 이야기만 반복하면 핵심이 닿지 않을 수 있죠. 상대가 어느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 말은 많아져도 대화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책은 설득의 방식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도덕 감각 전체를 부정당하고 느끼면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일정 부분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그제야 조금 더 들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은 예의와 태도를 중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솔직함과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어긴 사실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은 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는지에 마음이 더 가겠죠. 이런 차이를 모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이트는 세상이 금세 화해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차이는 생각보다 깊고 집단의 힘도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태도는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을 조금 늦추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보자마자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판단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화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상대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무엇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저런 말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통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모양을 보면 말이 조금 달리 들립니다. 셋째는 도덕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버튼에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대화는 자꾸 실패합니다. 6가지의 버튼 중 상대는 어떤 버튼에 먼저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버튼들이 존재하는지 조금은 알아야 그 사람에게 닿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공동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 편과 함께 움직이고 자기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에서는 개인 한 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속한 분위기 전체를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뒤에 있는 공동체의 힘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결국 어떤 책인지도 선명해집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비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자기 신념을 쉽게 놓지 못하는지, 왜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서로를 해치게 되는지, 왜 대화가 자꾸 막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인간을 좀 더 복잡하게 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도덕은 한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동체는 사람을 지탱하면서도 동시에 눈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세상은 더 까다롭게 보이지만 그만큼 더 정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쉽게 바보로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동시에 나 자신도 너무 쉽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확정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틈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상대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들어올 자리가 그제야 생깁니다. 물론 이 질문만으로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어떤 판단은 끝내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싸움의 성격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늘 선과 악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많은 갈등이 서로 다른 도덕의 강조점 사이에서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 전체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사람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편에서는 사람마다 도덕의 감각이 다르게 분포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3편에는 그 감각이 집단 속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편에서는 그 결과로 왜 선한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면 바른 마음은 결국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도 직관적인 존재이면서도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존재입니다. 서로를 해치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갈 규범도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함을 인정하는 데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